조선 왕조실록 중종 12년 1517년 봄 창덕궁 대조전의 깊은 밤이었습니다. 중전 장경왕후는 촛불 아래에서 친정 윤씨 가문에서 온 은밀한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친정 오라버니가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수사에서 지급되는 공식 비용으로는 이러한 친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여성들, 특히 왕비와 후궁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나라 최고의 지위와 영화를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경제적 처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경국대전에 명시된 왕실 재정 체계를 살펴보면 왕실 여성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비용은 내수사라는 왕실 재정기관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의복, 음식, 제사 비용 등 모든 지출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집행되었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승정원일기 인조 5년 1627년 기록을 보면 당시 대비였던 임목대비가 친정 김씨 가문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요청했다가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사례가 나옵니다. 대비마마께서 친정의 제사를 후하게 지내시려 하시나 이는 왕실의 예법을 어지럽히는 일이옵니다라는 대간들의 상소가 이어졌습니다. 유교 윤리가 지배하던 조선에서 왕실 여성이 친정 가문에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외척의 바로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 여성들에게는 공식 비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필요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첫째, 친정 가문의 관리였습니다. 조선시대 혼인 제도의 특성상 왕비나 후궁이 된다는 것은 한 여성 개인만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명종의 어머니였던 문정왕후는 친정 윤원영 일가를 위해 막대한 재산을 지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라버니들의 관직 진출, 조카들의 혼사, 친척들의 송사 해결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문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종교적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실 여성들 사이에서 불교 신앙이 성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억불 정책을 펼치던 시기였지만 궁궐 안에서는 은밀하게 기도와 불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인현왕 후전에는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가 폐위의 위기를 겪으면서 은밀히 사찰에 시주를 하며 보기를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종교 행사는 당연히 공식 왕실 예산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궁중 권력 유지를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중록을 쓴 해경궁 홍씨의 기록을 보면 사도세자에 비었던 그녀가 겪어야 했던 궁중 생활의 불안함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궁궐에서는 하루아침에 권세가 바뀌고 어제의 총애가 오늘의 냉대로 변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나이다라는 그녀의 수레는 왕실 여성들이 느꼈던 실존적 불안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왕실 여성들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궁녀들과 내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궁중발기라는 궁중 생활 기록을 보면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왕비나 대비가 궁녀들에게 하사하는 물품 목록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비단, 장신구, 귀한 음식 등 이러한 하사품들은 왕실 여성의 인심을 과시하고 충성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식 예산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이었습니다. 정조시대의 기록인 일성록 정조 18년 1794년 조를 보면 해경궁 홍씨가 환갑을 맞아 성대한 잔치를 열었는데 이때 소요된 비용이 당시 1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에 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이는 국가가 주관한 공식 행사였지만 잔치가 끝난 뒤 해경궁이 참여한 궁녀와 관리들에게 사적으로 나누어 준 하사품 비용은 공식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비공식 지출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이었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년 1624년 이괄에 난 당시 인조가 공주로 피난을 갔을 때 임목대비가 은밀히 자신의 사제를 풀어 왕실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군량을 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왕실 여성들이 가진 비자금은 왕실의 존속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11년 1480년의 기록을 보면 당시 대비였던 인수대비가 한명회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한명회의 부인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에서 궁중에서 마음대로 쓸 돈이 없어 답답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신하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이에 성종은 어머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했지만 인수대비는 임금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일화는 왕실 여성들이 공식 경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필요를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유교 윤리가 지배하던 조선에서 여성, 특히 왕실 여성이 재산을 축적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극도의 금기였습니다. 소학이나 여범 같은 여성 교육서들은 여성의 덕목으로 검소함과 청렴함을 강조했습니다. 여자는 재물을 탐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유교적 가르침은 왕실 여성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 1504년 기록을 보면 패비윤 씨가 사사되기 전 그녀의 처소에서 발견된 금은 보화의 규모가 놀라울 정도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조사관들은 중전의 처소에 어찌 이토록 많은 재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통제 속에서도 왕실 여성들이 은밀하게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종실록 중종 14년 1519년 기묘사화 직후의 기록을 보면 당시 제거된 조광조 일파가 왕실 여성들의 사치와 비자금 축적을 비판했던 상소문들이 나옵니다. 궁중에서 사사로이 재물을 모으는 것은 나라의 기강을 해치는 일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결국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역설적으로 당시 왕실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됩니다. 왕실 여성들은 이러한 엄격한 금기 속에서도 생존과 권력, 유지를 위해 은밀하게 재산을 축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단순한 사치나 욕망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궁중 권력 구도 속에서 자신과 친정 가문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무기였습니다. 영조 시대의 궁중 기록인 승정원일기 영조 42년 1766년조를 보면 영조가 궁중 여인들이 사사로이 재물을 모으는 것을 금하라는 교지를 내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같은 해말 기록을 보면 영조 자신이 데뷔 전에 특별히 은 100냥을 하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왕조차도 왕실 여성들에게 공식 경로 외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조선 왕실의 여성들은 공식적으로는 엄격히 통제되는 재정 체계 속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자금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중적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금고는 탐욕의 산물이 아니라 불안정한 궁중 생활 속에서 자신과 가문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절실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러한 비밀스러운 재산을 축적했는지 그 놀라운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숙종 32년 1706년 가을 경상도 진주에서 한 무리의 상인들이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어 나르는 수레에는 진주의 특산물인 최고급 비단과 생사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명목은 중전 인현왕 후에게 바치는 진상품이었지만 이 상인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중전의 처소가 아닌 중전의 친정 민씨 가문의 대리인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비변사 등록 같은 해기록을 보면 이해 경상도에서 올라온 진상품의 양이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궁궐 창고에 입고된 양은 공식 기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진상품 제도는 왕실 여성들의 가장 주요하고도 은밀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경국대전 호전조를 보면 전국 8도에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정기적으로 왕실에 바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경도에서는 인삼과 모피, 전라도에서는 최고급 쌀과 어물, 경상도에서는 비단과 생사, 평안도에서는 종이와 붓, 강원도에서는 송이버섯과 약재 등이 주요 진상품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상품들은 명목상 왕과 왕비, 대비에게 바치는 충성의 표시였지만 실제로는 왕실 여성들의 비밀 금고를 채우는 핵심 재원이었습니다. 승정원일기 현종 8년 1667년 2월의 기록을 보면 당시 대왕 대비였던 자이대비 조씨에게 전라도 나주에서 올라온 최고급 못이 200필이 진상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못이 1필의 가격이 쌀 2석에 해당했으니 이는 쌀 400석,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귀중한 물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가을 기록을 보면 자이 대비가 모시가 부족하니 더 올리라는 교지를 내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대비전에서 그 많은 모시를 모두 소비했을 리 없었습니다. 비밀은 진상품의 유통 경로에 있었습니다. 만기요람이라는 조선 후기 행정 편람을 보면 진상품은 각 도의 관찰사가 관리하고 서울에 도착하면 내수사나 사홍원 같은 왕실 기관에서 검수하여 각 처소에 분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원급 구간 숙종 20년 1694년 기록을 보면 당시 희빈장씨 일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희빈장씨의 친정 오라버니 장희재가 전국에서 올라오는 진상품 중 귀한 물품들을 중간에서 빼돌려 한양의 큰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 기록에 따르면 장희재는 평안도에서 올라온 최고급 인삼 중 왕실 도장이 찍힌 붉은 상자에 든 특상품만을 골라 빼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당시 한양 최대의 인삼 도매상이었던 개성상인 박 씨에게 넘겼습니다. 박 씨는 이 왕실 인삼이라는 프리미엄을 붙여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에게 터무니없는 고가에 되팔았습니다. 그 이익금의 절반은 장희재가, 나머지 절반은 박 씨가 챙겼습니다. 그리고 장희재가 챙긴 돈은 고스란히 희빈장 씨의 비밀 금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거래가 단순히 몇몇 부패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왕실 여성들과 지방 상인들 사이에 은밀하지만 체계적인 시스템이었다는 점입니다. 일성록 정조 12년 1788년 기록을 보면 정조가 신하들에게 진상품이 궁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시전 상인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조는 이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너무 깊숙이 뿌리내린 관행이었습니다. 비변사 등록 영조 35년 1759년 기록을 보면 당시 전라도 관찰사가 올린 장계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전주의 상인 김모가 대왕 데뷔전에 진상하는 화문석 50장을 미리 사들여 한양으로 올라갔는데 한 달 후 그가 빈손으로 돌아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찰사는 이를 수상히 여겨 조사했지만 김 씨는 대왕 대비마마의 은혜로 장사가 잘 되었을 뿐이라며 함구했고 더 이상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왕 대비의 비호를 받는 상인을 건드리는 것은 지방 관리로서도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실 여성들과 상인들의 이러한 거래는 서로에게 윈마이너스윈이었습니다. 왕실 여성들은 소비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들어오는 진상품을 현금화할 수 있었고 상인들은 왕실 납품 상인이라는 지위를 얻어 독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기요람을 보면 왕실의 물품을 납품하는 상인들은 어용상인이라 불리며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반 상인들이 내야 하는 각종 세금을 감면받았고 궁궐 출입증인 궐패를 받아 자유롭게 궁궐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추원급 구간 경종 원년 1721년 기록을 보면
당시 숙종의 계비였던 인원왕후의 친정 김씨 가문이 연루된 사건이 나옵니다. 인원왕후의 친척인 김모가 경상도 대구의 비단 상인들과 결탁하여 대구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비단을 미리 매점했다가 궁에 진상품으로 올린 후 그중 일부를 다시 빼내어 일본 상관에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중전마마의 명을 받들어 한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인원왕후는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결국 김 씨만 벌을 받았지만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는 중전께서 모르셨을 리 없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특히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의 친정은 이러한 진상품 유통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숙종실록 숙종 28년 1702년 기록을 보면 희빈장 씨가 사사된 후 그녀의 친정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장희제의 집에서는 금은 보화는 물론 전국 각지의 특산품을 취급하는 상인들과 주고받은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평안도 인삼 300근, 은 1000냥의 거래, 전라도 모시 500필 쌀 1000석과 교환, 경상도 생사 200근, 명주 300필로 거래 같은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계산한 결과 장희제가 진상품 유통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10년 동안 은으로 환산하여 무려 10만 냥이 넘었습니다. 당시 정산품 당상관의 연봉이 쌀 100석, 은으로 환산하면 약 50냥 정도였으니 장희제 한 사람이 고위 관료 2,000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이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였습니다. 영조실록 영조 26년 1750년 기록을 보면 영조가 진상품 제도가 백성을 수탈하고 간신들을 살찌우는 도구가 되었다며 개혁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왕 대비와 왕 대비 그리고 중전의 처소에서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선왕들이 정한 제도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주요 수입원이 끊어지는 것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조의 개혁은 흐지부지 되었고 진상품 유통을 통한 왕실 여성들의 재산 축적은 계속되었습니다. 만기요람의 기록을 보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진상품의 품목과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세종 때만 해도 전국에서 올라오는 진상품이 연간 100여 종 수량으로는 수천 점이었던 것이 순조 때에는 300여 종 수만 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왕실의 사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진상품을 매개로 한 왕실 여성들과 상인들의 은밀한 거래가 그만큼 활발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거래가 국경을 넘어 국제무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동문이고라는 외교 문서 모음집을 보면 숙종대의 일본 대마도 상인들이 조선의 왕실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특별히 무역 사절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궁중에서 나온 물건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은 인삼, 비단, 자기 등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물품들은 일본에서 일반 조선 물품보다 3배에서 5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결국 진상품의 현금화는 왕실 여성들의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권력과 경제가 결합된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권위를 등에 업고 지방 상인들과 독점적 거래 관계를 맺었고 상인들은 그 대가로 막대한 수수료를 바쳤습니다. 이 돈은 왕실 여성들이 궁중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친정 가문을 지키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는 생존 자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왕실 여성들의 재테크가 물품 거래를 넘어 부동산과 노비 관리로까지 확장되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조 원년 1777년 봄 사원부 관리들이 경기도 양주 일대의 토지 대장을 조사하던 중 기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양주의 비옥한 농토 수백 결이 해경궁 홍씨의 친정 오라버니 홍낙임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토지들이 궁중의 노비들에 의해 경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조실록 같은 해오월 기록을 보면 정조가 이 문제를 신하들과 논의하면서 이것이 어찌 어머님 한 분만의 일이겠는가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서울 근교에 기름진 땅 상당수가 대비, 왕비, 후궁들의 친정 명의로 은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의 재산 축적은 진상품 거래를 넘어 훨씬 더 체계적이고 규모가 큰 부동산 투자로 확장되었습니다. 대전회통 호전조를 보면 왕실에서는 내수사전이라 하여 왕실 재정을 위한 국유지를 따로 관리했습니다. 영조 때의 기록에 따르면 내수사가 관리하는 토지가 전국적으로 약 5만 결에 달했는데 이는 조선 전체 농지의 약 5%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였습니다. 문제는 이 토지들이 공식적으로는 왕실 전체의 재산이었지만 실제로는 대비나 왕비가 사실상 개인 재산처럼 관리하며 그 수익을 독점했다는 점입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45년 1719년 기록을 보면 당시 대왕 대비였던 명성왕후 김씨가 경기도 광주와 여주 일대의 내수사전 300여 결을 대비전의 비용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직접 관리하겠다고 요청하여 허락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같은 해 가을 기록을 보면 그 토지들에서 거둔 쌀 5천석 중 대비전 경비로 사용된 것은 1,000석에 불과했고 나머지 4,000석의 행방은 장부의 기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추안급 구간 영조 4년 1728년 무신란 직후의 조사 기록입니다. 반란에 가담했던 남인 세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숙종의 후궁이었던 영빈 김씨의 친정이 충청도 일대에서 불법으로 토지를 매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영빈 김씨의 친정 오라버니들은 지난 20년간 충청도 공주와 부여 일대의 양민 소유 토지 약 500결을 강제로 매입했습니다. 그들은 궁중의 힘을 빌려 토지 주인들을 압박했고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의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거부하는 양민에게는 억울한 송사를 걸어 관청에서 벌금을 물리게 한 후 그 빚을 핑계로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조사 기록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영빈 김씨의 친정이 이렇게 모은 토지는 겉으로는 친정 오라버니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궁중에서 하사받은 노비 200여 명이 그 땅을 경작했습니다. 속대전의 규정을 보면 후궁에게는 신분에 따라 1,030명의 노비가 하사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빈 김씨는 숙종의 총애를 이용해 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노비를 받았고 이들을 궁중일이 아닌 친정의 농사일에 동원한 것입니다. 일성록 정조 10년 1786년 7월 기록을 보면 정조가 신하들에게 내수사 노비들이 어찌하여 한양이 아닌 지방의 농토에서 일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우의정이었던 최재공은 이는 선때부터 내려온 관행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실상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대비와 중전을 직접 거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조는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친정이 가장 많은 토지와 노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개혁을 강행하지 못했습니다. 만기요람의 토지 관련 기록을 분석해보면 조선 후기 왕실 여성들의 토지 소유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순조대의 기록에 따르면 대왕 대비전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약 8,000결, 왕대비전이 약 5,000결, 중전이 약 3,000결로 추정됩니다. 이는 공식 기록에 나타난 내수 사전만을 계산한 것이고 친정 명의로 은밀하게 소유한 토지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최소 2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1결의 토지에서 연간 평균 20석의 쌀이 생산되었으니 대왕 대비 한 명이 연간 최소 30만 석 이상의 쌀 수입을 올린 셈입니다. 이는 정삼품 당상관 6,000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액수였습니다. 더욱 정교한 것은 토지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추안급 구간 순조 3년 1803년 기록을 보면
당시 순조의 생모였던 수빈 박씨의 친정이 경기도 이천과 여주 일대의 토지를 관리하는 방식이 상세히 나옵니다. 수빈 박씨의 친정은 토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형식상으로는 일반 양민들이 소유한 것처럼 등록했습니다. 대신 그 양민들에게 궁중의 보호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매년 수확량의 절반을 상납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식 문서상으로는 왕실과 무관한 일반 토지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왕실의 힘을 배경으로 한 사실상의 소작 관계였습니다. 비변사 등록 영조 38년 1762년 기록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당시 평안도 평양 근처의 비옥한 토지 천여 결이 왕실의 묘역을 관리하는 땅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인의 경작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왕실 묘역이 없었고 그 토지는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친정인 김씨 가문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관찰사가 이를 보고했지만 선왕의 능침과 관련된 일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그 토지에서 나온 막대한 수익이 정순왕후의 친정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노비 관리 방식 역시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속대전 노비 조항을 보면 왕실에서 하사하는 노비는 솔거노비와 외거노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솔거노비는 궁궐 안에서 거주하며 직접 왕실 여성을 시중드는 노비였고 외거노비는 궁 밖에 살면서 일정 기간 궁중 일을 하거나 공무를 바치는 노비였습니다. 왕실 여성들은 이 외거노비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30년 1704년 기록을 보면 희빈장 씨가 하사받은 노비 50명 중 40명을 외거노비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여 허락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궁중에 노비가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그 노비들을 친정의 토지에 배치하여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외거노비로 전환되면 궁중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친정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비의 증식 시스템이었습니다. 대전통편 노비 조항을 보면 노비의 자식은 자동으로 노비 신분을 세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왕실 여성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노비를 의도적으로 증식시켰습니다. 일성록 정조 15년 1791년 기록을 보면 당시 해경궁 홍씨의 친정이 관리하는 노비가 처음 하사받은 30명에서 20년 만에 300명으로 10배나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조사관들은 어찌 노비가 이토록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홍씨 가문은 모두 자연스럽게 태어난 자식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상은 달랐습니다. 추한급 구간의 여러 사례를 종합해보면 왕실 여성의 친정들은 가난한 양민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그들을 노비로 편입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양민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 대가로 노비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노비끼리 혼인을 장려하여 자식을 많이 낳게 했습니다. 한 명의 노비는 생애 동안 평균 34명의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들이 다시 노비가 되어 일했으니 2030년이면 노비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만기요람의 노비 관련 통계를 보면 조선 후기 내수사가 관리하는 공식 노비 수가 약 3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 여성들의 친정이 사실상 소유한 노비까지 합치면 그 수는 최소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시 조선 인구 약 1,500만 명의 0.3%, 즉 300명 중 1명이 왕실 여성들과 관련된 노비였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1년 내내 무보수로 일한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조실록 정조 20년 1796년 기록을 보면 정조가 대비와 중전의 친정들이 소유한 토지와 노비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개혁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조조차도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언적인 교지만 내렸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왕실 여성들의 부동산 재테크는 단순한 재산 축적을 넘어 현대의 재벌 그룹과 유사한 경제적 제국을 건설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토지와 노비라는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왕실의 권위를 배경으로 일반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이는 유교 국가 조선의 이상과는 정반대되는 현실이었지만 왕실 여성들에게는 불안정한 궁중에서 자신과 가문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비자금이 정치적 투쟁의 빌미가 되고 때로는 왕실 여성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위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종 14년 1519년 11월 한양의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기묘사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살인파 관료들이 대거 숙청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공격한 대상은 놀랍게도 왕비의 친정이었습니다. 중종실록 같은 해 10월 기록을 보면 조광조가 올린 장문의 상소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전의 친정 윤씨 가문이 경기도 일대의 토지 300여 겨를 불법으로 매집하고 진상품을 사사로이 빼돌려 거래하였으니 이는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대형 무도한 일입니다. 조광조는 중전 장경왕 후의 폐위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소가 올라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조광조 본인이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왕실 여성의 비자금 문제는 그만큼 위험한 목숨을 건 정치 투쟁의 도구였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의 은밀한 재산 축적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정치적 권력의 원천이었고 반대파에게는 가장 강력한 공격 빌미가 되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연산군 10년 1504년 갑자사화의 기록을 보면 연산군이 생모 패비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이 바로 윤씨의 재산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찌 패비의 처소에서 이토록 많은 금은 보화가 나왔는가? 이는 궁중 재물을 횡령한 것이 분명하다며 당시 이를 관리했던 내관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연산군 자신도 후궁들의 재산 축적을 묵인했고 오히려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연산군 12년 1506년 기록을 보면 연산군이 총애하던 후궁 장녹수의 친정이 평안도 일대에서 토지를 대규모로 매집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연산군은 장씨 집안을 건드리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며 오히려 고발자를 벌했습니다. 연산군에게 후궁의 재산은 곧 자신의 권력을 지탱하는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종실록 중종 원년 1506년 중종 반정 직후의 기록을 보면 반정 세력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장녹수의 친정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녹수의 친정집에서는 금 300냥, 은 5,000냥, 비단 2,000필이 나왔고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의 토지가 무려 500결에 달했습니다. 조사관의 보고서에는 이는 한 개인이 모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니며 분명 왕실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녹수의 친정 식구들은 모두 처형되었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후궁의 비자금은 정권이 바뀌는 순간 본인과 가문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더욱 치열한 투쟁은 정비와 후궁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숙종실록 숙종 15년 1689년 기사환국의 기록을 보면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희빈장씨가 왕비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재산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남인 세력은 인현왕후의 친정 민씨 가문이 경기도 일대의 토지를 불법으로 매집하고 진상품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거래했다며 수십 차례 탄핵 상소를 올렸습니다. 승정원 일기 같은 해 4월 기록을 보면 남인의 영수 목호룡이 올린 상소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민씨 가문이 경기도 광주에서 매입한 토지 200결의 매매 문서가 위조되었으며 전라도에서 올라온 못이 300필이 민씨 가문이 창고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현왕후는 이를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숙종은 이미 희빈장 씨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결국 인현왕후는 폐비되어 궁을 떠나야 했고 그녀의 친정 민씨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5년 후인 갑술 한국 1694년에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인 세력이 희빈장 씨의 친정을 공격했습니다. 숙종실록 숙종 20년 1694년 기록을 보면 서인의 영수 한중혁이 올린 상소에 희빈장 씨의 오라버니 장희제의 비리가 낱낱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장희제는 지난 10년간 평안도에서 올라온 인삼 수천 근을 빼돌려 사사로이 거래했으며 전국 각지의 토지 800겨를 강제로 매입했습니다. 또한 궁중의 노비 200명을 사적으로 부려 친정의 농토를 경작하게 했으니 이는 왕실을 농락한 대역죄입니다. 추한급 구간의 장희제 신문 기록을 보면 그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 서류들이 속속 제시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장부였습니다. 장희제의 집에서 압수된 장부에는 10년간의 진상품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거래 금액이 은으로 환산하여 무려 10만 양에 달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장희제는 희빈마마께서 모두 아시는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희빈장 씨에게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친정의 불법 재산 축적을 알고 묵인했다면 이는 왕실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과실이었습니다. 결국 희빈장 씨는 왕비에서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고 장희제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는데 비변사 등록의 기록에 따르면 몰수된 재산 목록이 장부 20건에 달할 정도로 방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숙종 28년 1702년 희빈장 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혐의로 사사될 때 다시 한번 재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숙종실록 같은 해 10월 기록을 보면 서인 세력은 희빈장 씨가 친정의 재산을 이용하여 무당을 매수하고 저주 의식을 행했다며 공격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희빈장 씨의 처소에서 발견된 금은 보화가 또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친정 재산을 모두 몰수했는데 어찌 희빈의 처소에 이토록 많은 재물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희빈장 씨가 왕비에서 강등된 후에도 계속 은밀하게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왕비뿐만 아니라 대비들도 비자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영조실록 영조 46년 1770년 기록을 보면 당시 대왕 대비였던 정순왕 후영조의 계비의 친정 김씨 가문과 노론 벽파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론과 남인 세력은 김씨 가문이 대왕 대비의 권위를 등에 업고 평안도 일대의 토지를 독점하고 있다며 공격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같은 해 7월 기록을 보면 소론의 중신 김상로가 올린 상소에 김씨 가문이 평안도에서 소유한 토지가 1000결에 달하며 그 토지를 관리하는 노비가 500명이 넘는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녀는 영조에게 이는 신하들이 대비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김상로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영조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신하의 주장을 무시하면 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고 대비의 편을 들지 않으면 왕실의 권위가 손상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조는 양쪽 모두 지나쳤다며 애매하게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정순왕후와 소론 세력 사이의 앙금은 깊어졌습니다. 이 앙금은 나중에 사도세자 사건으로 이어지는 당쟁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조실록 정조 15년 1791년 기록에는 더욱 치열한 투쟁이 나옵니다. 당시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친정과 정순왕후의 친정 사이의 권력 투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파홍씨 가문 지지와 벽파김씨 가문 지지는 서로의 재산 축적을 공격하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벽파는 홍씨 가문이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으로 토지를 매집했다며 공격했고 시파는 김씨 가문이 궁중의 진상품을 독점하고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정조는 일성록의 재산 문제로 두 가문이 싸우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하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두 가문의 재산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명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고 설령 증거가 있다 해도 왕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공격하는 것은 정조 자신에게도 정치적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조실록 순조 2년 1802년 기록을 보면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시기에 벽파가 시파 인사들을 대거 숙청하면서 다시 재산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벽파는 시파의 핵심 인물들이 홍씨 가문의 불법 토지 거래에 개입했다며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관료가 파직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왕실 여성의 비자금은 이제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는 정치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투쟁이 결국 왕실 여성 자신들에게도 상처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한중록에서 해경궁 홍씨는 친정의 재산 문제로 평생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라버니들이 재산을 모으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친정과 인연을 끊을 수도 없었나이다. 궁중에서 여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외줄 타기와 같은 것이옵니다라는 그녀의 수레는 왕실 여성들이 처한 딜레마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왕실 여성들의 비자금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것은 궁중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친정을 지키는 필수적인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반대파에게 공격받을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수많은 왕비와 후궁이 폐위되거나 사사될 때 그 명분 중 하나는 항상 친정의 재산 축적이었습니다. 왕실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돈이 필요했지만 그 돈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독이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치열한 투쟁 속에서 왕실 여성들이 보여준 인간적인 모습과 그들의 선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조 34년 1834년 늦가을 창덕궁 대조전에서 순원왕후 김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순조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고 이제 그녀는 대왕 대비가 되어 어린 손자 헌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순조실록 순조 34년 11월 기록을 보면 순원왕후가 신하들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된 몸으로 어린 임금을 보필하려니 막막하기만 하구나. 하지만 선대의 대비마마들께서 그러하셨듯이 나 역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할 것이다. 그녀의 말 속에는 왕실 여성으로서의 각오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친정 안동 김씨 가문의 운명까지 짊어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의 비밀스러운 재산 축적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탐욕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중록에서 해경궁 홍씨가 남긴 절절한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궐이라는 곳은 아침에 웃던 사람이 저녁에 울고 어제의 권세가 오늘의 비천함이 되는 곳이옵니다. 이곳에서 여인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나이다. 그녀의 고백은 왕실 여성들이 처한 실존적 불안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52년 1776년 영조가 승하하던 날의 기록을 보면 당시 대왕 대비였던 정순왕후가 신하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 말이 나옵니다. 대행대왕께서 승하하시니 이제 이 궁궐에서 과부된 내 몸을 누가 지켜주겠는가. 왕의 아내라는 지위는 왕이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이 죽는 순간 왕실 여성은 과부라는 취약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권력이었고 그 권력의 기반은 바로 경제력이었습니다. 인현왕 후전을 보면 폐비가 되어 궁을 떠나야 했던 인현왕후의 처절한 상황이 나옵니다. 기사환국 1689년으로 폐위된 인현왕후는 친정으로 쫓겨났지만 그곳에서의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15년 1689년 기록을 보면 인현왕 후에 친정 민씨 가문이 몰락하면서 그녀가 거처할 곳조차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민씨 가문이 평소에 재산을 축적해두지 않았다면 폐비 인현왕 후는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친정이 은밀히 모아둔 비자금 덕분에 그녀는 5년간의 폐위 기간을 버틸 수 있었고 결국 갑술한국 1694년으로 복위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극적인 사례는 연산군일기에 나오는 폐비 윤씨의 이야기입니다. 성종의 계비였던 윤씨는 성종 10년 1479년 폐위되고 사사되었습니다. 그녀가 사사되기 직전 남긴 말이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 1504년 갑자사화 때 재조명됩니다. 내가 만약 친정에 재산을 더 많이 마련해 두었더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연산군이 어머니의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신하들에게서 들은 증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비윤 씨는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친정의 경제력이 부족해 자신을 지켜줄 세력을 규합하지 못했고 결국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교훈은 이후 왕실 여성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정조실록 정조 24년 1800년 정조가 급서하던 날의 기록을 보면 해경궁 홍씨의 심정이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정조는 죽기 직전 어머니를 불러 어머님, 제가 없어도 친정을 잘 돌보소서. 이 세상에서 어머님을 지켜줄 사람은 친정밖에 없사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왕조차도 자신의 어머니를 영원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정조가 죽은 후 대왕 대비가 되었지만 정순왕 후와의 권력 투쟁 속에서 늘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친정 홍씨 가문이 수십 년간 축적한 경제력 덕분이었습니다. 순조실록 순조 27년 1827년 기록을 보면 당시 대왕 대비였던 순원왕후가 신하들에게 한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여인이 궁궐에서 살아남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왕의 사랑, 둘째는 아들, 셋째는 친정의 힘이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여인은 궁궐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녀의 말에서 친정의 힘이란 곧 경제력을 의미했습니다. 순원왕후는 수렴청정 기간 동안 친정 안동 김씨 가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김씨 가문은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조선 말기 60년간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왕실 여성들의 재산 축적이 단순히 개인의 탐욕만은 아니었다는 점은 그들이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 정조 18년 1794년 해경궁 홍씨의 환갑연 기록을 보면 그녀가 환갑을 맞아 전국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 1만 석을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공식 왕실 예산이 아니라 그녀의 사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기록을 보면 해경궁이 전국의 감옥에 갇힌 죄수들 중 가벼운 죄를 지은 자들을 석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댔다고 합니다. 영조실록 영조 38년 1762년 기록에는 정순왕 후 영조의 계비가 평안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친정 재산에서 쌀 5,000석을 내어 백성들을 구휼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조는 이를 듣고 왕후의 덕이 깊도다라며 칭찬했지만 실제로는 정순왕후의 친정이 평안도에서 거둔 막대한 토지 수익의 일부를 환원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 여성들이 자신의 재산 일부를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이 단순한 축제가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인조실록 인조 2년 1624년 이괄의 난때의 기록은 더욱 극적입니다. 인조가 공주로 피난을 갔을 때 궁궐에 남아있던 임목대비가 자신의 비자금을 풀어 군사들에게 군량을 제공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기록을 보면 임목대비가 나라가 위태로운데 내 재산을 아껴 무엇 하겠는가라며 금은보화를 모두 내놓았다고 합니다. 당시 대비전에서 나온 금은보화가 은으로 환산하여 3만 냥에 달했는데 이는 군사 1만 명을 한 달간 먹여 살릴 수 있는 막대한 액수였습니다.
임목대비의 비자금은 그 순간 왕실을 구하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중종실록 중종 39년 1544년 기록을 보면 문정왕후가 승하하기 직전 남긴 유언이 나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친정에 주지 말고 궁궐의 후궁들과 궁녀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들도 나처럼 이 궁궐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여인들이니 내 재산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 문정왕후는 조선시대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대비 중 한 명이었지만 죽음을 앞두고는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유언대로 유산은 후궁들과 궁녀들에게 분배되었고 명종실록 명종즉위년 1545년 기록에 그 목록이 상세히 나옵니다. 왕실 여성들의 재산 축적을 단순히 탐욕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처한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유교 이념은 여성의 경제 활동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소학이나 여범 같은 여성 교육서는 여자는 집안에만 머물러야 하며 밖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왕실 여성들도 이러한 이념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었고 모든 지출은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 여성들에게는 친정을 돌보고 자식을 보호하며 자신의 권력을 지켜야 하는 현실적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의 규정대로라면 왕실 여성들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과 윤리의 경계선에서 은밀하게 재산을 축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제도의 모순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45세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의 이야기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돈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자녀의 교육비나 노부모의 병원비가 필요할 때, 노후를 대비해야 할 때, 우리는 경제적 안정이 얼마나 절실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왕실 여성들이 느꼈던 그 불안과 절박함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도 공감되는 감정입니다. 한중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해경궁 홍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궁궐에서 살아온 60여 년을 돌아보니 여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사랑도 신하들의 칭송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었다. 그 힘은 친정 가문의 경제력에서 나왔고 나는 그것 덕분에 이 긴 세월을 버텨올 수 있었다. 그녀의 고백은 솔직하고 현실적입니다.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의 비밀스러운 재테크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의 흥미로운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격한 유교 사회의 금기 속에서도 여성으로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 했던 한 인간의 치열한 생존기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탐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순조실록 순조 34년 1834년 순조가 승하한 후 순원왕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하지만 선대의 대비마마들께서 그러하셨듯이 나 역시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것이 여인으로서 왕실에 들어온 내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후 30년 가까이 조선의 실권자로 군림했고 그 권력의 기반에는 친정 안동 김씨 가문이 수십 년간 축적한 막대한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의 비밀스러운 재산 축적은 그들이 선택한 탐욕이 아니라 그들에게 강요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는 변덕스러웠고 권력은 순식간에 바뀌었으며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불안정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경제력이었고 그들은 온갖 은밀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것을 확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권력과 명예는 덧없지만 경제적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이 치열하게 재산을 모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들의 이야기는 동시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재산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았지만 내면으로는 끊임없는 불안과 싸워야 했던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 그들의 숨겨진 금고와 은밀한 거래, 토지와 노비를 통한 재산 축적의 이야기는 결국 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입니다.